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숨기고 은폐할 수가 있지?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거야? 지진조사위원회 수석 연구원이 충격과 공포로 손을 벌벌 떨면서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즈키 다케시입니다. 지금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지진조사위원회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일본의 난카이 지진의 조직적 은폐와 일본 국민의 무능함을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진학을 공부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지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95년 고베 대지진입니다. 그때 저는 겨우 14살이었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해요. 휴대폰에서는 여성 목소리로 빨리 대피하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이후로 정말 1초도 지나지 않아 치지지지, 돌가루가 휘날리는 소리, 철이 쩍 벌어지는 소리, 건물 전체가 우드드드 흔들리면서 곧바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친구들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많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땅이 흔들리는 꿈을 꾸곤 했죠. 그때 지진의 생생한 경험이 저를 지진학 공부까지 이끌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진을 막을 순 없지만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진을 공부하면서 느낀 최고의 명언이에요. 저는 제가 10년을 넘게 공부한 전문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좌절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제가 지진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일본 열도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일본 정부가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진 발생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진학을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고베 지진을 떠올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책임감을 느끼며 공부했었죠. 그렇게 저는 도쿄대에서 지진학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후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지진조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진조사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의 포항 지진도 분석하러 갔었죠. 규모 5.4의 지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꽤 큰 지진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진조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지진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진 예측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수치들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피파의 진폭이 갑자기 0.5 마이크로미터에서 2.3 마이크로미터로 급증했거든요. 에스파의 시간 간격도 정상치인 5초에서 3.7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제 15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피파 진폭 상승과 에스파의 시간 간격은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어요. 다른 모니터들도 빠르게 확인해봤죠. 그때였어요. 제 눈에 들어온 판구조 활동 모니터의 수치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충돌 경계의 응력이 6.7메가파스칼. 이 수치는 지진 발생 임계점인 5메가파스칼을 훌쩍 넘은 수치였어요. 이건 대재앙의 전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공포를 느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상 규모 9.4, 사망자 14만 명 이상, 부상자 50만 명, 이재민 300만 명 이상, 피해 규모 최소 50조 원, 최대 규모는 예측 불가, 숨이 막혔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규모는 9.0이었고 사망자가 1만 6천 명, 실종자가 2,600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규모가 0.4나 더 크다니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충격과 공포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까지 규모 0.4 정도가 무슨 차이냐 하겠지만 리히터 규모 0.4 증가는 에너지 방출량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15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지방 가속도가
2배가 더 크고 영향 범위도 1.5에서 2배 가량 넓은 지역에 피해를 끼칩니다. 쓰나미 역시 동일본 대지진보다 최대 2배 높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 규모까지 따지면 피해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5배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흘렀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 40m 높이의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덮쳤던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땐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겹쳐 일본이 대혼란에 빠졌었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여러 원자력 발전소들도 위험에 처할 거예요. 일본 전체가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진원의 깊이도 얕아서 지표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어요.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니 진원의 깊이가 10km 안팎으로 예측되고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의 24km보다 훨씬 얕았죠. 이는 지표면에서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건 단층 파열 속도였습니다. 보통 지진파의 80%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번엔 그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었어요. 이건 초강력 지진의 또 다른 증거이자 연쇄적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일본 열도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저는 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것.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상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이런 대재앙급 예측을 믿어줄까? 혹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해야만 했어요. 제 손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국장님, 스즈키 다케시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저는 다급함에 전화기에다가 소리쳤어요. 그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국장님과의 긴급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스즈키 연구원 귀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중에게 공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5배의 피해가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국장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일본 정부의 이런 무책임함과 무능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항변했지만 곧바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언론사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은 아사히 신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진조사위원회 스즈키 다케시입니다. 긴급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어요. 스즈키 씨,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은 보도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두들 제 말은 믿지 않고 정부 발표만 믿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의 무지함과 무기력함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죠. 다음은 NHK 방송국이었습니다. 규모 9.4의 지진이 임박했어요.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방송하기 힘듭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서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신문사나 방송사나 다들 위험을 은폐하려고만 하지. 눈물이 났지만 계속해서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엔 도쿄대학교 지진학과의 동료였습니다. 타나카, 내 말 좀 들어봐. 데이터가 명확해. 지진이 임박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스즈키, 내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다르면 우리 연구비가 끊길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신문사나 방송사나 대학이나 모두 한 통속이었어요. 하나같이 정부 발표를 믿고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심지어 연구비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을 알려서는 안 된다니요. 전 정말 절망감으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SNS를 통해 경고를 알리기로 했어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긴급 경고입니다.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습니다. 긴급 대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포스트는 가짜뉴스로 신고당해 삭제됐어요. 인스타그램과 라인까지 어디를 가도 막혔습니다. 저는 좌절감에 울부짖고 싶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내각관방장관실이었어요.
스즈키 연구원님, 귀하의 행동이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전체가 마치 눈과 귀를 막은 듯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지진 경고음이 울렸고 눈앞에는 쓰나미에 휩쓸리는 도시들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TV에서 정부 대변인의 발표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지진 위험도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절망감에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절망감은 분노로 바뀌게 됐어요. 거리에 나와 카페 안에 TV를 보고 전 졸도할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교 차원으로 한국으로 떠난다는 뉴스였죠. 일본 정부 측은 단순한 출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제 눈에는 출장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일본 국민을 속이고 부자들과 고위층들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거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임박한 대지진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겐 함구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할 수가 있지?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정부를 믿고 따르던 국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은 순진한 믿음에 배신당한 거예요. 저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지쳐 돌아온 저는 연구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2017년 한국 포항 지진을 분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포항 지진은 규모 5.4로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죠. 우리 일본에서는 흔한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가 즉시 대책 회의를 열었죠. 우리 일본과는 다르게 정부는 신속하게 지진 발생을 알리고 국민들의 대피 요령과 추가 여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은 지진 발생 몇 시간 만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재민 지원에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일본 내 정재계 부자들과 고위직들만 탈출하는 지금의 일본 상황과는 정반대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평상시와 다름없다며 시험을 강행했을 거예요. 국민의 안전보다는 일정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지진 직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IT 강국답게 SNS를 통해 대피소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겠다고 모여들었죠. 일본 국민들의 순종적이고 무지성한 대응과는 전혀 반대였죠. 쓴웃음이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매하고 무비판적인 일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그게 오히려 정부를 더 긴장시키고 더 나은 대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한국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했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지진 대비 교육을 의무화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일본은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일본은 지진 대국이면서도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안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진 대응 애플리케이션도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해주는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앱과 비교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런 시스템과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났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무력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걸까? 한국은 지진에 대한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학습력과 대응 능력, 민첩함, 뛰어난 국민성과 정부 대응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선진국의 면모를 보였어요. 반면 우리 일본은 수많은 지진을 겪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학습력과
국민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떠올리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떠올리며 새로운 용기를 얻은 저는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꼭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서 외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게 힐끗 눈길만 주고는 지나갔죠. 일본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끄럽게 하면 엄청난 면박을 받아요. 다들 다른 사람 인생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정부 발표도 밋밋하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외침을 들은 몇몇은 무례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곧 대규모 지진이 올 거예요. 피파와 에스파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대피 준비를 해야 해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떤 분은 정부에서 아무 말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일본 국민은 왜 이렇게 자기중심이 잡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정부 말만 믿을까? 왜 아무도 제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온 것이죠. 노신사는 저기 무슨 일이요? 라고 제게 물었어요.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부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왜 그러시오? 우리나라 정부를 믿어야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 멍청하고 너무나 순종적이라는 거려. 정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희 일본은 과거에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라가 20년째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다이나믹하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 무기력함과 나른함이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저는 노신사의 맥 빠지는 말에 한국인이 정말 부러워졌어요. 제 부러움의 눈빛이었는지 절망의 눈빛이었는지 노신사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또 한 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저를 피해갔고 또 어떤 이는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죠. 지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건물 옥상 대형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TV에선 일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교차 한국행을 떠난다는 뉴스가 또 흘러나오고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임박한 대지진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겐 함구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치사한 짓을 하는 거였어요. 일본 국민은 무비판적으로 멍청하고 일본 고위직은 자기 자신만 중요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분노와 좌절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일본 정부의 이기심과 무능함에 치욕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동시에 발끝에서부터 한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이 올라왔어요. 2017년 포항대지진 때 한국 국민은 일본과 정반대였어요. 한국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30분 이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가 힘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후 1분 이내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도록 설계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렸어요.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어요. 혹시 다쳤을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을 신속하게 마련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력 있게 수능 시험도 일주일 연기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 즉시 학교 안과 밖 안전 점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죠. 제가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일본 국민과는 전혀 다른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능력 그 자체였어요. 한국 국민은 정부 정책을 믿으면서도 부족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강력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대피소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세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건설적인 마인드와 높은 의식 수준은 정부를 더 긴장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일본의 지금 상황과는 정반대라서 부러움과 함께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저는 곧 일본에 몰아닥칠 지진 위험을 생각하며
다시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외치려 합니다. 무지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곧 닥칠 재앙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일본과 일본 정부도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정부를 믿지 않고 전문가의 경고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박한 지진, 정부의 은폐, 국민의 무관심까지 이대로라면 일본은 곧 바닷속으로 침몰할 거예요. 일본인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비극을 낳을 겁니다. 우리 일본도 언젠가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의식 있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한국인의 적극성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장 좋게 들었네요. 한국인은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죠. 이게 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